반갑습니다. 한국예술정보학교 애니메이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민 교수입니다. 오늘 강릉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이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제목은 웹툰, 애니메이션,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주제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좀 첫 번째 화두는 이런 겁니다. 창작이 뭘까요? 우리가 창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자주 사용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이걸 넓혀보면 제가 만약에 창작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나와 세계 사이에서 그 경계에서 논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는 그 사이를 넘나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 오늘 말씀드릴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두 가지 결심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평생 만화를 그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중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때는 중국이 이제 개방되지 않은 때였고 상당히 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 그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돌이켜보면 뭐 한 40년이 지난 지금에 봐도 거의 그 생각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중고 이 중학교, 특히 중학교 시기라는 게 나와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의 스타일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야기가 창작이 뭘까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창작자가 과연 어떻게 이 환경을 주도적으로 맞이해야 될까? 좀 더 좁혀보면 한국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좀 더 넓히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과연 어디로 갈 거고 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서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정도로 좀 주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먼저 웹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한국 웹툰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특수한 현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하위 문화, 만화 전체가 이제 하위 문화 또는 뭐 이류, 삼류 문화 그런 형태로 좀 폄훼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웹툰이 이 콘텐츠 산업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K-팝이나 K-드라마 또 K-무비를 잇는 어떤 한류의 다음 단계 뭐 이런 얘기까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툰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뭐 서양에도 웹코믹스라는 게 있긴 한데 웹툰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용어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런 특수 현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이제 제가 한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한류가 이제 뭐 연사마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오면서 확장되면서 요즘을 한류 4.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류 4.0이라는 게 제가 좀 듣고 놀랐는데 일본의 경우에 한류 1.0의 그 연사마 배용준이라고 하는 그 스타를 일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도 옛날에 저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런 남자가 있었고
저런 사랑이 있었는데 하면서 좀 향수를 이렇게 자극하는 어떤 K드라마의 특성으로 받아들였다면,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일본의 10대, 20대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일본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더 세련되거나 더 멋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받아들여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걸 4.0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웹툰이라는 게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에도 지금 뭐 라인망가라든가 뭐 카카오가 지금 진출을 해서 뭐 좀 다른 이름으로 진출을 했지만 엄청난 지금 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거의 지금 압도적인 그 이 만화 또 이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되는 그 영역에 대표적인 OTT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 문화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만화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 만화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하류 문화라고 하는 취급을 넘어서서 거의 준범죄에 가까운, 이건 뭐 만화를 그리는 사람 자체가 약간 범죄자로 취급받을 정도의 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도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기관들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쌓아놓고 화형식을 하면서 청소년 탈선의 주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각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웹툰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현상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요. 감회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며칠 전에 2021 세계 웹툰 포럼이라는 것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로 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세계 웹툰 포럼인데, 11월 3일이 세계 만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만화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여러 세계 각국에서 만화 행사들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3년째 웹툰 포럼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뭐 한국 만화의 모든 것. 근데 주제가 비욘드 웹툰,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 그러니까 웹툰을 넘어서 이제 웹툰의 다음 단계는 뭘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상당히 많은 발표가, 기조발제조차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웹툰이 과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이제 또 변화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이제 그 만화계의 어떤 주변에 또 내부에 있는 분, 외부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웹툰과 연관지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근현대사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류의 역사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다. 이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전제하는 거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에. 그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이렇게 10가지 어떤 그 지점을 좀 선정해 봤는데, 제 기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2가지의 기준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1967년이에요. 1967년도에 그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 창작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나흘간, 개봉 후 나흘간 10만 명을 동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에도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이 감독님이, 신동원 감독님이 이 뒤에 이제 은퇴를 해버리셨는데, 그건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67년에 그 홍길동이 개봉하던 그 해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애니메이션의 엄청난 그 주류가 또 하나 시작이 됐는데, 그게 하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와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그쪽에 넘겨주는 걸 하청이라고 그럽니다. OEM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그 하청이 맨 먼저 어떤 그 회사에서 시작을 했냐면 지금 한국 그 기업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1967년에 바로 그 창작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던 그 해에 삼성이 일본하고 합작으로 해서 하청 애니메이션 기업을 만들었어요. 제일동화라고. 삼성은 이제 여기서 한두 편 만들다가 손을 뗐지만 이 이후로 하청의 어떤 흐름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창작의 흐름은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 1967년의 하청의 흐름이 거의 1900년대 말 2000년 가까이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은 마치 하청 왕국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한국에 그 인터넷 애니메이션의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런 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인터넷 애니메이션에 성공한 사례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시점, 그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시점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애니메이션의 역사, 세계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보면, 1900년대 말에, 2000년 그 사이에, 1900년대 말,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에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그 신화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을 포맷을 만듭니다. 그 양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60년 전쯤 해서 데스카 오사무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만화 그 아톰을 가지고 TV용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100여 년 전이고 한 60여 년 전에 데스카 오사무가 TV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 한국에서 이 인터넷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 TV, 인터넷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별로 어떤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인터넷 시대에는 한국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연대별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그래서 제일 한국 애니메이션사의 가장 큰 반전이자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어떻게 하청 왕국이었던 한국 애니메이션이 2000년이 넘어서면서 창작 왕국으로 바뀌었느냐 그런 얘기고요. 이거에 관련된 놀라운 그 중국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느냐를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하청과 창작이라는 게 상당히 균형을 만들었고 이게 시너지를 이뤘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입니다. 하청 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우리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류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게 지금 시너지를 좀 설명을 하다가 넘어갔는데요. 그 관산학의 균형, 상업과 독립의 균형, 또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의 시너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산업 전체에 상당히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류에 대한 조사에서도 보시면 한류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달라고 하는 이 항목이 그 전 세계 한 몇천 명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중에 애니메이션이 26.4%가 대답을 합니다. 복수로 물론 대답을 했겠지만 이것을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K-팝, 드라마, 영화, 뭐 한식 이런 거 예능 못지않게 심지어는 한글이나 우리 전통문화 정도로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애니메이션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놀라웠는데 정말 제가 아주 무릎을 쳤던 일화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국은 땅덩이도 넓고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그 중국 애니메이션계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미 2010년도부터 이후로 계속 그 현상은 지속됐어요. 근데 2007년도에 제가 이 항주, 그 절강성의 항주라고 하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제 바로 앞에 발제하는 사람이 중국의 그 세기상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발제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계 애니메이션 3대 강국이 있다. 그게 어딘 줄 아느냐?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너무 놀랐는데 세계 3대 애니메이션 강국이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 중국 애니메이션 회사 사장이.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중국의 애니메이션은 규모로 보면 뭐 거의 전 세계 탑 클래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규모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2007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돌이켜보면 이제 뽀로로가 막 성공을 하고 뿌까라든가 뭐 뽀로로의 경쟁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3대 강국이 미국, 일본, 한국이다. 미국, 일본이야 워낙 강한 뭐 세계 애니메이션의 양대 강자고 미국은 전 세계 극장 애니메이션을 다 거의 장악하고 있고 일본은 전 세계 TV 애니메이션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거기에 한국을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행사장에 발제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청중을 다 포함해도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들어봤더니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세계 그 3대 강국의 성공 전략이 다르다. 미국은 큰 대자로 성공을 했다. 큰 대자.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장편, 뭐 또 대규모 인력의 긴 기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대규모의 어떤 승부라면 일본은 작을 소자. 그러니까 TV용 애니메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 그 데스카 오사무라는 사람이 리미티드 기법이라는 걸 창안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적게 쓰고 어떻게 효율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리미티드 기법의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작게 투자하고 작게 버는 식의 포맷을 만든 게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미국 그 디즈니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많이 쓰고 많이 번다. 근데 사실 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굉장히 디즈니를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극장 스타일이고 극장 장편을 만들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한국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2007년도 시점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새로울 신자예요. 한국은 새로움으로 성공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뭐 대륙에 무슨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쉽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중국에 가끔 이렇게 좀 괴물들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좀 가끔 보게 되는데 이 사람도 상당히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시점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그 새로운 신자에 딱 맞는 어떤 포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뽀로로는 새로운 타겟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게 뭐냐면 연령층을 완전히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전체 가족 또 데스카 오사무나 뭐 이런 지브리를 포함해서 약간 고 연령층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전체 연령층 뭐 이런 식이라면 일반적인 그 좀 극장장편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연령대가.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TV 애니메이션은 또 그 19금이 많아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많지만 어쨌든 주류는 그랬는데 그 뽀로로가 이제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뭐 만 2살에서 뭐 4살, 5살 이 정도의 그 향유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뽀로로를 만들어서
전 세계 거의 뭐 200여 개 나라라고 하니까 거의 전 세계에 다 수출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미취학 아동한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해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 뽀로로가 그 벽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놀랬던 게 뭐냐면 그 뽀로로를 이제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의사분이 나와서 그 아이들한테는 마취를 못 시킨대요. 마취를 못 시키고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대요. 그럴 때 뽀로로를 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아이들한테는 마취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아픈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 뽀로로를 만드신 그 최종일 대표님 아이코닉스에 그분이 이제 그걸 기획을 하면서 정말 그 연령층의 어떤 호흡을 연구를 했다고 들었고 그것이 이제 그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새로운 타겟 또 새로운 매체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매체들의 이제 확장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 예를 들면 뭐 그때 당시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원더풀 데이즈 같은 경우는 2D, 3D 또 미니어처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표적인 주류 방식을 다 섞어서 만들었는데 누가 보기에도 너무 자연스러운 그 아웃풋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기술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타겟, 새로운 매체, 또 새로운 세대, 새로운 방식 정말 우리 애니메이션은 그 당시에 이 새로운 신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것으로 우리 애니메이션의 성공 전략을 얘기한 건 탁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여러 우리 다른 문화층에도 같이 통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